정치 얘기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요. 코리아 소사이어티 대통령 연설 내용 좀 길게 들어볼까요?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만이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의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입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화를 멈춘 채 호흡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어렵게 이룬 진전과 성과를 되돌릴 수는 없으며 목적지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정치 쟁점 짚어보는 정치마수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황혜진 선임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황 기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대통령 연설 내용 좀 정리 좀 해볼까요? 예. 네, 일단 지금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를 재개하는 방법으로 한국과 미국이 협력해서 한국 전쟁, 6.25 전쟁 종전 선언을 하자. 예. 평화 과정에 한미가 협력하면 한미 동맹은 더 위대해질 것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종전 선언 지금 유엔 연설 이후 두 번째죠. 보름 만에 다시 종전 선언을 대통령이 강조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의 임기도 후반부로 접어들어가고 있고 미국 대선 다음 달이고 트럼프 대통령 임기도 지금 끝나가고 있죠. 예. 청와대 관계자 얘기들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정권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대북 제안, 대미 제안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자, 지금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서 최소한 북한에 대해서 보면 예. 상황을 관리하자.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자. 종전선언을 가지고 미국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있으니 기다려보고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아달라라는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미국에 대해서도 지금 북한과 미국 사이에 핵 협상을 놓고서 전혀 지금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비핵화의 지금 뭐 개념 규정조차도 지금 서로 얘기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예. 일단 북한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제 조건이 안전보장 문제 아닙니까? 그 들어가는 첫 입구로서 종전선언. 미국으로서도 핵협상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종전선언 같은 경우는 뭐 강경파 볼튼 두건 해볼 만하다 이런 뭔가 이렇게 좀 사실 이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장벽이 좀 않습니까? 낮은 거니까 그거부터 다시 시작해서 신뢰를 다시 회복하자 이런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여태까지 뭐 여러 우여곡절이 있어가지고 그 북미 정상회담 또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뤄진 여러 평화 프로세스들이 지금 많이 후퇴했지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또 얘기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절박한 상황이죠. 예, 절박하고 절차상 어떤 하나의 못을 받고 지나가자 이런 그렇습니다. 제안 같은데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니까 요미우리 보도를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 요미우리 보도 내용은 뭐 김여정 부부장의 방미를 우리 정부가 추진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뭐 옥토버 서프라이즈, 10월에 뭐 깜짝 놀랄 일 같은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폼페오 국무장관이 오려다가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로 이제 그게 취소가 됐는데 그 이전에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조짐이 있었잖아요. 뭐 남북 친서도 오고 가고 우리나라 고위 그 안보외교 관료들이 전부 미국을 잇따라 뭐 외교부 차관부터 다 갔다 오고 그러면서 얘기는 이겁니다. 요미우리 얘기는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하기는 좀 부담이 크니까 하노이 결렬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타격을 받았고 그런 의미에서 좀 더 허들을 낮춰서 장벽을 낮춰서 바로 그 신임이 붙여온 제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김여정 부부장, 노동당 부부장이 미국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매개로 종전선언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게. 그런데 그쭉 요미우리 보도를 우리 외교부는 이제 부인을 했지만 그 상당히 앞뒤로 보면 또 설득력이 좀 있어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그 대지포 보면 7월 10일 날 김여정 그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 중에 미국의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DVD를 좀 얻고 싶다. 김정은 국방위원장도 국무위원장도 허락을 했다. 이런 좀 저게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소린가 알쏭달쏭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요미우리 쪽 해석은 그게 내가 미국을 갈 수 있다는 하나의 사인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걸 추진하다가 폼페이오 장관 방한이 무산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리고 해서 무산이 됐는데 이게 코로나 걸린 것 때문에 무산됐다기보다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선 전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이 한반도 문제, 종전선언 이런 데까지 지금 신경을 쓸 겨를이 없지 않은가라는 그런 분석도 합니다. 분명한 건 우리 정부는 지금 부인한 상태고요. 부인했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맥락으로 보면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요미우리 신문 보도가 그렇게 무슨 소설이나 뭐 이렇게 그
지어낸 얘기 같지 않게 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가 잘 맞죠? 그 지금 이가 보면? 너무 잘 맞죠. 예, 예. 특히 김여정 발언 부분에 대한 해석 예. 같은 것. 자, 배 교수님. 네. 요미우리 보도는 뭐 우리 정부가 부인했다 치고요. 대통령 연설을 들어보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좀 절박하게 밀어붙이겠다. 이런 의지가 읽히는 거죠.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예. 그런 대표적인 개혁 정책 아니겠습니까? 예. 이전에 보수 정권하고 차별화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25 전쟁을 치렀지만은 정전 협정 상태니까 예. 지금 이제 전시가 중단된 상태니까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항구적인 평화를 좀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전 선언을 먼저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평화 협정으로 나가야 된다. 그거야말로 이제 진정한 한미 동맹의 의미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한미 동맹은 혈맹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안보 동맹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경제 동맹까지 가고 있는데 한반도 평화를 항구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데 우리 미국과 같이 협력을 하자 이제 그런 취지인데요. 예. 이전에 이제 하노이 노딜이 왜 노딜이 됐냐면은 조건들이 서로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먼저 핵 폐기를 해라. 라고 요구를 했고 북한 입장에서는 먼저 대북 제재를 해제해라. 예. 라고 부딪히니까 이게 결국 이제 하노이 노딜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지고 중재자 역할을 했는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고심한 게 이제 새로운 틀이 뭐냐면은 종전선언을 가지고 예. 그러면 이제 미국은 적대시 정책 철회를 종전선언이라는 카드로 해주고 그리고 이제 북한은 다시 북미 협상을 제기하는 이런 이제 틀로 나가자라는 얘기인데요. 예. 이게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문재인 대통령과 또 우리 입장에서는 당장 대선까지는 한반도를 좀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는 열세에 있습니다만은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에 성공할 경우에 그러면 다시 이 북미 재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아까 그 황 기자도 말씀하셨지만 종전선언 자체는 어떤 진입 장벽이 높진 않은 절차 같은데요.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미국 대선에 모든 사안이 지금 휩쓸려 들어가서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종전선언은 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예, 예.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왜냐하면 이제 당장 정전협정 주체가 좀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정전협정의 주체는 이제 중공 아니었습니까? 그 부분이 빠지니까 이걸 이제 남북미 3자가 할 건지 남북미 중 4자가 할 건지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고 예. 지금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게 예.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의 문제 같아요. 예. 지금 이제 미국의 대선이 11월 3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라는 문제가 가장 큰 장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예. 지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비핵화 문제는 현상 정도만 해도 나름대로 선방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보다 이제 더 급한 것이 중국을 포위하는 대중 포위가 더 중요하거든요. 예. 지금 미국의 유권자들. 그래서 이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일본까지 와서 쿼드, 그러니까 미국, 일본, 그리고 인도, 호주 여기에는 협력체는 참석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확진 코로나19의 판정이 나면서 우리 한반도를 방문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제 두 가지 측면,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고 그리고 시간이 너무 없다는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땐 당장 대선 전에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예. 어렵다. 이렇게 저도 전망을 합니다. 예. 황 기자와 배 교수님 어떤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요. 보면 이 종전선언 자체는 배 교수님은 어떤 굉장히 쉽진 않은, 물론 쉽진 않은 문제입니다만 실질적인 어떤 뭐 조치가 요구되는 건 아닌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인데. 그렇죠. 근데 유엔 예. 사령부 문제부터 뭐 여러 예.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있겠죠. 예. 그러나 지금 북미 핵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북한이 계속 안전보장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예. 우리가 핵을 가진 것은 안전이 보장 안 되기 때문이라는 논리가 있잖아요. 예. 북한 나름의 논리가. 북한의 협상 뭐 상대가 있으니까 북한의 논리도 어느 정도 빠져나갈 구멍 내지는 탈출구를 주고 미국으로서도 북한과 다시 협상 자리에 마주 앉을 굉장히 때 편리한 카드라는 말씀이시죠? 예. 가장 뭐랄까 장애가 덜하고 예. 거부감이 덜하고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카드라고 이제 종전선언을 판단한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할지 아니면 바이든이 돼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우리나라에서도 대선 전에 다음 민주당 정부, 트럼프 정부건 다음 민주당 정부건 간에 북미 대를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예.
밑자락은 깔아둘 필요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지금 이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표석, 현상 관리, 다음 미국 정부, 대선 이후 정부, 미국과의 대화를 놓고 깔아놓은 포석일 수도 있는 굉장히 거죠. 다용도에 편리한 카드 같은데요. 최소한의 예. 그런 카드죠. 예. 그러나 황 기자 보시기에도 미국 대선 전에 지금 이 상황에서 종전선언 나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게 대선 전에 성사되기는 상당히 혈적으로 예. 거의 굉장히 어렵지만 그 다음을 보고서라도 이 제안을 계속 깔아놔야 되는 거죠. 예.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우리 제가 입장에서는. 좀 첨언을 하면 대선 전에 완전히 불가능한 카드는 저는 아니라고 예. 봅니다. 왜냐하면은 주고받을 것이 확실하게 있고 예. 얻을 것이 확실하게 있다면 가능하죠. 이번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이 안 됐다면은 예.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한반도, 우리 한국을 방문했을 거예요. 그랬다면은 이 종전선언 카드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예.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열세에 있는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 대선 움직임에 뭔가 플러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가능성을 배제할 북한 수 입장에서도 지금 얻을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를 보면은 최근에 피살 공무원 관련해서도 이례적으로 사과 입장을 2번이나 밝혔고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이 되니까 거기에서 대해서 공개적으로 위로 전문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판을 두드려서 충분히 이문이 남는 장사다. 지금 대선 전에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필요하다라고 예. 하면은 언제든지 작동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뭐 그렇습니다. 종전선언까지만 끌어낼 수 있어도 참 어떤 큰 진전을 볼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예, 다음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남편 이일병 교수의 미국 여행에 대해 거듭 사과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질의응답 장면 보겠습니다.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만료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만료를 했는데 실패한 건가요? 뭐 이거 개인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만 뭐 제가 말린다고 말려줄 사람이 아니고요.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라니까 웃음이 터졌습니다. 근데 저 웃음이 터진 거지만 야당 의원들이 생각보다는 거세게 몰아붙이진 않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더 이상 공격을 안 하는 것 같죠. 예. 오늘은 뭐 별말이 없던데 아마 저 사안이 일단 보면 어떻게 보면 이일병 교수의 행동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하는 기조랑 좀 맞아요. 방역이 너무 빡빡하고 예. 너무 좀 견디기 어렵다. 예. 개인의 자유를 너무 제약한다. 집회도 자유도 제약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일병 교수의 행위를 가지고 강경화 장관을 좀 세게 몰아붙이면은 잠깐 모순인 거죠. 그런 입장에서 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의외로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좀 비판적이나 보수적인 분들도 이일병 교수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할 만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는 강경화 장관이 처음부터 굉장히 이렇게 낮은 자세로 계속 거듭해서 송구하다고 사과를 네. 하니까 계속 사과하는 사람을 계속 공격하면 그것도 별로 보기 좋지 않으니까 뭐 이런 것 저런 거 다 고려해가지고 야당이 아마 더 이상 크게 공격은 안 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그렇다면 지금 마찬가지죠. 보기에 야당이 생각보다는 거칠게 공격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데 대해서 그렇다면 맨 처음에는 거치 문제까지 나왔었는데요. 강경화 장관. 거치 문제는 약간 이제 좀 온도가 식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좀 지켜봐야죠. 예. 앞으로도 좀 여운이 남아 있는 게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배우자 문제 가지고 불법도 아닌데 물론 이제 국민 정서에는 분명히 잘못됐어요. 예. 그것 가지고 물러나라 거친 문제까지 연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도 지나치다고 보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고심을 할 것 같아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하면 이제 K5라고 그래가지고 K가 이제 강경화 장관 이니셜 첫자 그리고 이제 5는 이제 5년 임기를 함께한다. 이른바 순장조죠. 예.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흔들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최근에 뭐 피살 공무원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상당히 좀 흔들리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임기가 이제 후반기로 들어가니까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니까 개각의 요인은 있는 거는 틀림없어요. 그럼 이제 개각의 시기가 언제냐인데 개각의 시기는 뭐 연말 이전에는 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예. 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개각의 규모는 어느 정도냐? 대략 한 중폭 정도, 예. 뭐 4-5명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럼 이제 누가 개각의 대상이냐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원년 멤버 3명이 있는데 넘버 원이 지금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네. 그리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또 선거 요인이 있으니까 박영선 장관, 예. 또 그리고 윤해 부총리 이런 부분도 선거가 중폭을 있으면 조금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만약 말씀하신 거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두 되면은 저희가, 이제 예. 그 부분에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들어갈 가능성이 현재는 높은데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 아니겠습니까? 여론의 동향상 뭐 그 정도는 괜찮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한번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5년간 함께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론의 동향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배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사안으로 어떤 외교부 장관만 단일 교체 이거는 좀 이미 물 건너 간 것 같은데.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예, 보이죠. 예.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개각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연말전 개각할 예, 때는 네. 그때는 가능성이 있다고 가능성이 보시는 있죠. 거죠. 네, 예. 저게 뭐 국민 여론에 상당히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별로 뭐 좋을 게 없죠. 예. 그러니까 어떤 여론을 위해서는 충분히 고려 가능한 대상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두 분? 그렇습니다. 예. 다른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수처인데요. 공수처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번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 발언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법도 정해져 있고 사무실도 마련되어 있는데 일할 사람을 보내주지 않아서 일을 못하고 있다. 이런 상태입니다. 법의 운명이 법을 지키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좌우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석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숙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책임이 돼 있다는 생각을 공유하면서 오늘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자, 배 교수님. 네.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요. 이낙연 대표 굉장히 단호하다고 봐야죠. 저 어조가. 이거는 더 이상 시간 끌면 이제 반드시 갈 길 가겠다. 뭐 이런 걸로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뭐 일종의 최후 통첩이라고 예. 봐야 돼요. 이낙연 대표하면은 엄중, 뭐 신중 예. 이런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분이 보니까는 나중에 후속 보도 왔는데 10월 26일 예. 이날 이제 국정감사가 끝난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은 예. 이제 새로운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라는 통과시키겠다. 거예요. 그런데 예. 이제 이낙연 대표만이 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예. 이른바 데드라인 10월 26일 예. 그리고 또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똑같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 일치 단결해서 예. 한 목소리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대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고요. 예. 공수처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 여론도 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이제 우리 역사를 살펴봐도 검찰 공화국이라는 그 정치 검찰의 폐해가 너무 심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검찰 개혁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개혁 과제 중에 하나인데 보니까 이게 1996년도에 참여연대가 이미 입법 청원을 했어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2004년도에 이 법안을 만들었고 또 보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이명박 정부 때 또 법안을 발의까지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법안이 아시는 것처럼 7월 15일 날 국회를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예. 아니 이제 국회를 지난 연말에 패스트를 통과하고 예. 7월 15일 날 공수처를 출범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도 만들어지고 지금 사무실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도 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뭐 위헌 등등 또는 뭐 지금 사람 고르고 있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핑계를 댈 경우에는 이걸 이제 발목 잡게 할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역풍에 직면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황 기자. 국민의힘은 지금 추천위원 추천을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여당은 갈 길 가겠다 그러는데 만약 추천을 하면 그다음에 비토를 반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한동안 또 실갱이가 벌어질 텐데 그럼 또 밀리는 건가요? 그때는 상황을 좀 봐야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비토권을 행사하는 건 합법적이잖아요. 예. 그 합법적으로 비토권을 계속 행사하면 결국은 나중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민주당 쪽에서 일단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법을 바꾸겠죠, 그럼? 그렇게 라는 되나요? 생각을 하면 첫 예. 번째 결국은 그 몇 번 비토를 하더라도
국민의힘 쪽에서도 결국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예. 여론의 압박을 빌려서 저 정도도 안 받으면 국민의힘이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인물을 내세우겠다. 상당히 이 말씀이신가요? 보수적인 색채가 예. 있을 수 있는 그런 예. 인물을 내세워서 합의할 가능성 예. 있죠. 근데 그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비토콘을 행사한다고 해서 법을 바꾸기에는 굉장히 명분이 없어요. 예. 그럴 경우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인물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나 여권에서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상당히 보수적 색채가 강하거나 예. 그런 인물이라도 어쨌거나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면 그렇게 가능성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그 만약에 국민의힘이 그 추천위원을 추천한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을 추천할지 좀 봐야죠. 예. 의외로 또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을 추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상황은 변수가 많아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추천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추천위원들끼리 이견이 생기거나 비토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법을 바꾸기 쉽지 않아요. 그거는 예. 여당이 명분이 굉장히 없죠. 그 부분은. 저는 좀 다르게 예. 보는 게요.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행보를 보면은 계속해서 제가 볼 때는 비토를 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데드라인이 나왔잖아요. 10월 26일까지 안 하면은 민주당에서는 우리 갈 길 간다. 즉 그 예. 얘기는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우리는 공수처장 뽑고 그리고 공수처 출범시키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청구를 해놨기 때문에 그 결론이 나와야 된다라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럼 예. 이제 그게 10월 26일 전에는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고 예. 그러면 결국은 본인들은 거부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조할 수도 있지만 본인들이 원구성할 때 18개 상임위를 다 포기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히려 이것까지 우리가 또 뺏기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는 게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익이다. 예. 그래서 내년 4월 재보선의 이익이다. 라는 그런 정치적인 판단이 셈법이 내려진다면은 약자 코스프레 할 가능성이 높다. 자, 저는 이렇게 그러면요, 봅니다. 백 교수님. 국민의힘의 전술로 그쪽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추천위원 자체를 최대한 미루다가 저쪽에서 법을 바꾸려 할 때, 자, 이제 추천했다. 이렇게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비토 몇 번 하고. 그러면 이 기간 면에서 굉장히 상당 기간 밀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추천을 했는데 당장 법을 바꿔서 밀어붙이기 또 어려울 것이고 그 추천위원들이 비토 한두 번 하는데 또 법을 당장 바꿔서 밀어붙이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런 전략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일종의 지연 전술 플러스 예. 약자 코스프레 전술인데 그걸 마냥 이제 민주당에서는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이제 제가 볼 때 우리 정치의 문제가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거는 맞아요. 예. 그러나 지금 뭐 국회 원구성부터 또 공수처 출범까지 보면은 소수가 마치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인가라는 굉장히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전국 현상이 계속되고 예.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대선 도전을 위해서는 확실한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김태년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비토를 통해서 자꾸 어떤 연장을 시키면은 그러면 민주당 측은 법을 바꿔서 치고 나갈 것으로 보시는 개정안에 건가요? 이제 이미 이제 상정을 해놨고요. 예, 예.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공수처 출범과 함께 반드시 처리해야 되겠다라는 예. 게 공정경제 3법 예.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공수처 관련해서는 최대한 야당과 협조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세 개를 한꺼번에 이번 정기후에 처리할지 예. 아니면 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이 계속 발목을 잡을 경우에 조금 더 시간을 줄지. 예. 그러나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확실한 결과물을 내놔야만이 본인이 친문 지지자들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계획을 이을 확실한 대선 후보다라는 예. 그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밀어붙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10월이 여러 가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정치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근데 아까 그 배 교수님 말씀하셨던 경제 3법이 물려 있단 말입니다. 네. 어떻게 하나요, 그거는? 그 중에 지금 그 재계 대기업 쪽 그 경총이나 이런 쪽 그 야당 국민의힘에서 가장 문제를 삼는 게 이른바 3% 룰이잖아요. 예. 그게 기업의 감사위원, 감사죠, 감사인. 예. 감사인을 뽑을 때 그 대주주라 해도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대주주가 자기 맘대로 지 맘대로 부를 수 있는 감사인을 뽑아갖고 그 감사인이 그냥 거의 앞잡이 대주주 앞잡이처럼 거의 뭐 감사인의 역할을 못하는 사태를 막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기업의 그 불공정 행위나 이런 걸 감시하고 투명도를 높이겠다는 건데 재계 쪽에서는 그렇게 되면 그 외부의 투기 세력이나 뭐 이런 기업 사냥색들이 들어와서 감사인을 자기 맘대로 만든 다음에 기업 비밀 같은 걸 빼갈 수도 있고 굉장히 그런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는 데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이제 그걸 명분으로 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제 뭐 이낙연 대표가 경총 사람들 만났죠. 그리고 이제 그 양양재 의원들이 쭉 같이 가서 만나고 예. 기자들하고 이제 뭐 저희 MBC 라디오 출연해서 한 얘기를 보면 이 부분은 좀 양보가 아니라 약간 양보나 바꿔줄, 조정이나 하여튼 조정이 뭐 가능하다. 경제계 쪽, 재계 쪽 얘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예. 아마 이게 지금 국회 국정감사 끝나고 각 당의 여야 태스크포스 그다음에 이 문제를 다루는 그 팀들이 만나서 쭉 지금 예. 정부 안을 좀 검토하고 제 얘기를 듣고 그렇게 안을 다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야당 같은 경우에도 김종인 위원장도 비대위원장도 지금 이 법 자체에 반대하는 게 아니기 예. 때문에 시간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3% 룰을 가지고 예. 좀 이렇게 협상을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예, 그 변동 가능. 네. 자, 배 교수님 마지막으로 짧게 경제 3법은 어떻게 이제 그럼 굴러갑니까? 지금 공정경제 예. 3법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예. 노동관계법을 가지고 이걸 방해하려고 연계시키겠다는 하겠지만 거는, 예. 일단 이낙연 대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 2월까지 임기가 끝나요. 시간이 예. 없어요. 뭔가 결과물을 내놔야 돼요. 예. 그래서 공정경제 3법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속도 늦출 수 없다. 예. 방향 바꿀 수 없다. 예. 그래서 확실하게 처리할 겁니다. 배 교수님 의견은 공수처도 그렇고 경제 3법도 그렇고 여당으로서는 이제 속도를 낼 것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예, 오늘 또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